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정치권이 지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총선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뭐 인사를 하거나 SNS를 보내거나 이런 것은 득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해요. 예. 실제로 만나서 눈을 쳐다보면서 악수를 해야 이게 한 표다 아니다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데요. 그 정치권에서는 예전에 악수만 해도 예. 이 사람이 나를 찍을지 안 찍을지를 알 정도로 그런 호의 아니면 뭐 이렇게 관심이 없음이 잘 드러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악수할 때 손을 잡는 그 무게감, 예. 이 강도만 느끼더라도 쉽게 이 사람이 나를 찍을 것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다니면서 이 유권자들이 하는 반응, 말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그 접촉면을 늘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만나는 것 자체를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요. 예. 다가가면 더 멀리 가고 혹시 와서 악수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표가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 만남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침에 지하철에 그냥 피켓 들고 혼자 서 계신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후보분들,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예. 방법이, 소위 교차로에서 인사하는 것을 본인들은 폴더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목에 목에 걸고, 이 폴더처럼 접혔다, 일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건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것만으로는 나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표심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예. 또 이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제 전화를 하거나 SNS를 통해서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계속 날리는데 이것도 별로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도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역이 유리한 선거가 될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오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전에 얘기도 했는데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갑의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돌연 사망했는데 코로나19가 사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선거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렇게 운동원이 코로나19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국회 안에서 교총회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는 바람에 한번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 선거운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건물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를 한 상태고 이러면은 진짜 선거를 이거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죠. 이 선거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진이 됐거나 그 건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선거 운동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사람이 부주의하게 한두 명이다 이렇게 한다면 논란이 좀 적을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좀 많아진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선거 자체가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예. 그러한 공포심이 확대된다면은 이 국민 여론이 이 선거 연기를 해달라 이런 쪽으로 확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거는 어쨌든 선거 연기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난번에 민생당에서 선거 연기 좀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은 현재까지는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28일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28일이 왜 28일인가요? 그 선거 후보자 등록은 26, 27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까지는 보는 거고 4월 1일부터는 재외 선거가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선거가 이루어진 후에는 사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후보 등록 시즌 그 즈음에 이 코로나19 문제가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26, 27, 뭐 28, 29, 30 요 후반기에 3월 말쯤에 선거 연기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윤건영 후보라든가 아니면 대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좀 더 많은 후보들한테 확산되고 이것이 아마도 국민 여론이 중요할 텐데 예. 만약에 이것이 반영되려면 국민청원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총선 연기를 요구한다면 이 국회를 통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사실 뭐 어디가 불리하고 어디가 유리한지 이거에 대해서 잘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를 반대하는 뭐 정당도 있을 테고 찬성하는 정당도 있을 테고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권 측에서는 사실 이것이 이 코로나19가 여권의 여당에 좀 불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예. 먼저 이야기하면 이 정치적 논리로 이 코로나19를 활용한다 이런 그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권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권이기보다는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어떤 제안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국회 안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이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 비례정당을 뭐 만들 것인지 플랫폼 정당을 만들지 말지를 놓고 의총을 연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브리핑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오후 4시부터, 의총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요. 2시간여 동안 지금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많은 의원들이, 예.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지도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연구원과 당 지도부에서는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지금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나와서 뭐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위원장은 소위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예.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곳은 각 이 여론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도부에서 연합 비례정당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좀 바뀌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그 내용을 보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없이 총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석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석을 합친 것보다 10석가량이 뒤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대 137석,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친 의석은 145에서 147석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자체 시뮬레이션은 돌려본 건데 이게 뭐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결과로 나올지는 사실은 지금은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민주연구원에서 돌려본 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논리가 10석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45에서 147석이면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문 연합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정부에. 예. 그렇다면 그곳에서 3석에서 5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소위 보수 진영 또는 반문 진영이 과반을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개혁 상황이 모두 다 물 건너갈 수 있는데 그거 예로 든 것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합당하지 않고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예. 그러면 1당이 미래통합당이 되고, 1당은 그 민주당이 되고, 2당 미래통합당, 3당 미래한국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만들 때 이 교섭단체에서 이 추천하는 추천 몫이 있거든요. 이것을 두 당,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연합해서 민주당을 협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고 어떤 계산이 나온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이제 그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 경우, 안 만들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이 나왔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연합 정당을 만들 경우와 만들지 않을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만들지 않게 되면 10석 정도 진다. 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정의당이 참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23석 정도 최소한 그리고 최대 25석까지 얻게 되고요. 미래한국당은 한 10석 가까이 줄어듭니다. 17석에서 19석. 이렇게 되고요. 정의당이 만약에 불참하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이 19에서 20석, 미래한국당이 17에서 18석, 미래한국당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대신 정의당이 5석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참여하고 불참하고가 미래한국당의 의석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미래한국당은 어찌됐든 정의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은 17석, 18석 정도가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래연합정당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20석은 얻을 수 있고 정의당은 5석 얻으니까 25석이 되는 거죠. 진보 진영이. 이 메시지는 정의당한테 참여하라라는 어떤 압력으로 지금 뭐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의당이 참여하면 23석에서 25석을 얻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것은 7석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8석, 15석에서 18석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정의당이 10석 이상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5석밖에 못 가져간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범진보 진영에서 지금 가져가는 의석수는 사실상 거의 같단 말이에요. 정의당하고 비례연합정당 합치면 그게 맞습니다. 정의당 몫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인데 정의당은 어쨌든 우리는 참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불이익을 받더라도 의석수 작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지금 입장이잖아요. 근데 강제로 민주당이 들어와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차이가 없는데, 명분입니다. 지금 명분이요? 보면,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그리고 민중당, 4당이 지금 참여를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합미래정당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미래당 2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연합정당이라고 외부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범진보 진영의 플랫폼 정당, 비례정당이 되려면은 정의당은 최소한 들어와야지 이게 모양이 갖춰진다. 이런 명분 싸움이군요. 결과적으로 이거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럼 정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우 비판적으로 그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반개혁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총선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의석수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진보연대를 통해서 개혁을 계속해서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은 사실은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하락을 해서 박빙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일부가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정당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시뮬레이션이나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비례정당을 했을 경우 생기게 되는 것은 변수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 예상치 못하는 그 변수가 너무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할 것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빠져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현재 지역에 가보면 민주당 그 수도권 그 출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불안해해요. 그렇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의총에서도 핵심적인 안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네요. 어쨌든 비례 의석을 가져오는 거는 불보듯 뻔하지만은 지역구에서 잃을 가능성, 그게 거의 비례만큼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니까 특히 지역구에 출마하는 의원들,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의원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의총 결과가 어쨌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몇 시까지 이어질까요, 의총이? 현재는 일단은 저희들에게 알려준 건 7시 정도까지는 할 거고, 만약 결론이 안 난다면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원래 일정으로는 7시까지 끝내고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구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크고, 일부 시각에서는 우리가 명분을 지키고 원칙을 지켰을 때 오히려 지지층들이 더욱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지를 더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의 변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한다는 게 사실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참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뭔가를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방침으로 갈 것이냐의 어떤 대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의총 결과를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 공모를 했는데 5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민주당은 130명 왔는데 미래한국당 500명. 혹시 미래한국당에 성공하리라는 어떤 강한 확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몰려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앞서 설명드린 시뮬레이션, 민주당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이 최고 27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민주당에 비하면. 그러니까 539명 이 정도 되면은 이 당선권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되거든요. 나름대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하튼 이 미래한국당에서는 이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공관위가 결정한 비례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찬반 투표요? 찬반 투표를 해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사실상 반대를 진짜 부주격자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찬성을 한다라고 봐야 되니까 공관위가 결정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 안에 당원들의 투표가 이 순위를 실제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의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군요. 이게 법을 위반했다, 선거법 위반했다, 무효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네요, 지금 찬반이면. 충분히 제가 보기엔 미래한국당이 유권 해석을 요청한 다음에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왔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나중에 제출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자, 민주당도 지금 128명 후보 중에 40명의 제한 경쟁 분야 8명, 그래서 48명을 확정을 하고 14일에 투표를 한다는 방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국민공천심사단에 들어갔는데요. 예, 예.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국민공천심사단에서 이 제한 경쟁 분야와 이 일반 경쟁 분야죠. 일반 예, 경쟁 예.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4일에 중앙위 순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는 10일에서 11일. 그러니까 예. 오늘 내일이고 중앙위에서 투표는 14일이면은 14일 이후에는 이제 뭐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예. 당선권은 이게 뭐 변수가 많은데 당선권은 어쨌든 7등 안에는 들어야지 대략 당선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민주당만 그렇죠. 따지면. 최대 7석이고요. 예. 뭐 대체로 무난한 게 한 6석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례대표를 선정을 했는데 이 네. 결과를 놓고도 정치권에서는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인기 투표 된 거 아니냐? 당원 중심에서 이제 대중정당 된 거냐? 뭐 해석을 놓고 분분하던데요. 그렇죠. 원래 정당의 투표는 정당 그 당원들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 경선으로 100%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조직표가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예, 예.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뭐 여튼 그렇지만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 끝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일단은 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은 수용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보완을 또 해야 되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35세 이하 청년이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청년을 많이 는 거는 네,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만간 진행을 한다는데 권은희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권은희 의원은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예. 여하튼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 후보들만 내겠다고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율이 됐을 것이고, 앞으로 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뽑을 텐데, 이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